자,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시간이네요. 자, 퍼펙트 사회팀에서 사회문화를 맡고 있는 명재민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오리엔테이션 설명했듯이 그거 강조하는 점 꼭 좀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든 교재를 볼 때 일단 차례를 좀 중시하셔야 됩니다. 차례를 너무 무시하고 바로바로 들어가는데, 자, 차례를 한번 볼게요. 자, 챕터가 1부터 20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회문화책하고 다른데 제가 사회문화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교재팀이 이렇게 편집한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다른 어떤 수능 교재건 어떤 공무원 사회 교재를 보건지 간에 요 20 챕터까지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이 당연히 빠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보면 다른 우리 공무원 교재라든가 일반적인 교재들은 대부분 대단원이 6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챕터는 20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혹시 다른 책 찾다가 이거 어딘 거야? 이거 한참 찾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챕터 1, 2, 3이 대부분 다른 책에 나와 있는 대단원 1이고요. 대단원 1, 챕터 4, 5, 6이 대단원 2, 챕터 7, 8, 9가 대단원 3, 10부터 12까지 요게 대단원 4가 되는데, 그 다음에 14, 15, 16까지가 5, 마지막 17, 18, 19, 22, 마지막 6단원이 됩니다. 그래서 3, 3, 3, 3, 3, 마지막에 4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1, 2, 3, 4단원 앞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5단원, 6단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1, 2, 3, 4단원 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파트를 조금 많이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 앞쪽의 강의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보기 전에 하나만 더.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책들이 대부분 1번, 2번 되어 있고, 그 밑에 소주제로 1번, 2번 2번이 아니라 1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시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든지 보실 때 일단 크게 1번 보고 2번 보면 이렇게 같이 보셔야 돼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대단원 1 안에서도 1이 있고 다시 양괄호 2번이 있겠죠. 요거를 또 같이 보시고, 즉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대단원 1 보고 소단원 본 다음에 쪼개서 보지 말고 일단 크게 봐라. 요게 일단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고요. 자, 제가 챕터별로 수업을 나갈 때 이 챕터에서는 요게 중요하고, 마지막에 복습을 한번 더 해드릴 겁니다. 강조점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1단원의 챕터 1 378쪽에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탐구. 자, 여기서는 주제가 3가지입니다. 78쪽에 378쪽에 보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비교하는 거 있죠? 요게 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9쪽에 보면 사회문화현상을 보는 관점이라 그래서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나와 있는데, 제가 제일 강조드리는 게 이겁니다. 왜요? 수능에서도 수능이 바뀐 이후로부터 사회문화 20문제 중에 기능론, 갈등론이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애한테 시험지 갖고 오라고 해놓고선 너 기능론, 갈등론으로 푸는 문제 있니? 없는데요? 그럼 무조건 잘못 푸는 거예요. 제가 손모가지 발모가지를 걸겠습니다. 안 나오면요 무조건 나옵니다. 사회문화가 5문제 6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조되냐면 뒤에 주제만 바뀌어서 7번 8번 더 나올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82쪽에 최근 사회과학의 경향에서 양괄호 2번에 보면 간학문적 경향 있죠. 요렇게 3가지, 요 3가지가 챕터 1에선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비교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 과목이 사회문화입니다. 그럼 문제가 자연현상 묻는 게 많이 나오겠어요? 사회문화현상 묻는 게 많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사회문화현상이죠. 자연현상 묻는 것은 자연과학에서 다뤄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 과학 과목에서요. 그러니까 사회문화 쪽에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고, 2개를 비교하는 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양괄호 1번에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의미, 그 다음에 2번에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이 나와 있네요. 크게 보시고, 자, 중요한 건 3번이겠죠. 비교해서 결국 2개를 비교해서 나올 테니까. 자, 1번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지와 가치와 무관하게 발생한대요. 뒤에 보겠습니다만 요걸 우리가 몰가치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가치가 없다. 왜?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신체가 노화되고 지진, 태풍, 계절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지금 자연현상하고 사회문화현상 비교하는 걸 보고 있는데, 자연현상 제가 설명드렸죠.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안 배웠지만 당연히 사회문화현상은 인간이 하는 거니까 가치가 들어갔다.
가치 함축적 안 배웠지만 요걸 배우면 B라는 게 반대편에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당연히 유추가 될 겁니다. 자, 2번에 바로 나왔네요. 동그라미 2번에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 구성원들,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든 인위적인 거죠. 인위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했다는 거죠. 사람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자, 3번에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은 어마어마한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요즘 자연과학에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특이한 현상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지구온난화, 날씨 따뜻해지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자연이 심심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인간이 사회문화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사회문화 현상, 환경 파괴하다 보니까 그 영향이 자연현상에 줘서 그게 다시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 2번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 복합성과 다양성이 있다. 인간이 하는 거니까. 자, 인간은 자연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고려해서 적합한 생활 방식을 꾸준히 선택해 나감으로써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두 번째, 요거 중요하네요. 아까 자연현상이 뭘 가치라 그랬으니까 중요한 건 두 번째, 인간이 하는 사회문화 현상은 당연히 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관, 감정, 의지, 신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냥 하는 행위는 없다고요. 뭔가 목적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당위 법칙이다. 요건 뭐냐?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된다. 인간이니까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 또는 해서는 안 된다. 요런 것들을 우리가 당위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사회문화 현상이 당위 법칙이라면 자연현상은 뭐가 있습니까? 존재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목적 같은 게 없고요. 인간이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은 당위 법칙이고요. 자, 네 번째. 사회문화 현상은 개연성과 확률성이래요. 살짝만 바꿔보면 자연현상은 개연성이 아니라 뭡니까? 확실성이 있습니다. 확률성이 아니라 확실성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떨어뜨리면 떨어지죠. 이거 미국 가서 떨어지면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일본, 조선 다 떨어져요.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자연현상은 다 떨어지는데 사회문화 현상은 확률성, 뭔가 인간의 가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률성이라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이걸 아주 중요하게 뒤에 배울 인과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인과 어렵지 않네요. 원인과 결과가 연결돼 있다고요. 근데 확률이니까 어때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99%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럼 1%라도 뭐가 존재한다고요? 예외가 존재하잖아요. 연결해보면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현상은 법칙을 발견하기가 쉬운데 사회문화 현상은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칙 발견이 어렵다는 거예요. 법칙을 발견했는데 그거에 예외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개연성은 뭐냐? 아까 제가 사회문화 현상이 인과법칙이라 그래서 A라는 원인이 나타나면 반드시 B라는 뭐가 생긴다고요? 결과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예외가 있지만 A가 B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예 생뚱맞진 않아요. 뭔가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개연성이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친구끼리 얘기할 때 네 말은 말이 안 돼. 개연성 있게 말 좀 해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원인이 B에게 분명히 영향을 주는 겁니다. 사회문화 현상도. 자, 양가로 3번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비교하는 거. 가치 문제. 자연현상 아까 설명드렸듯이 가치가 없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가 포함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현상은 보편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보편성이라는 말 정의해보면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놓으면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라 그랬잖아요. 그럼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의 반대니까 특수성, 다양성이 존재하냐? 맞아요. 맞는데 특수성, 다양성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보편성도 있어요. 앞에 계속 나올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사회문화 현상에서 인간이 죽었을 때 장례의식 치르는 거. 조선시대 장례식 있었나요? 있었죠. 신라 있었고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현재 우리도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방금 예를 든 거 시대와 장소에 따라 장례 문화는 다 있네요. 근데 그 장례 문화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어때요? 조선시대는 9일 동안 어렵게 장례 치렀는데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3일간 간단히. 미국은 또 나름대로, 일본 나름대로. 중국의 소수민족인 티베트에 가면 조장이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사막 가운데 던져준다고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시대와 장소에 따라 똑같다는 보편성도 있지만 그거와 반대로 특수성도 존재한다고요.
자, 특징, 자연현상은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100% 나타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확실성의 원리다. 밑에 바로 나와 있네요. 필연성이 곧 확실성이겠죠. 필연성과 확실성의 원리니까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다는 얘기는 밑에 나와 있지만 법칙을 발견하기가 어떻다? 쉽다. 법칙 발견하면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관찰과 설명이 쉽고 규칙성 발견하고 예측이 쉽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배하는 법칙은 존재 법칙이며 사실 법칙이 나타납니다. 자, 오른쪽에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을 볼까요? 인과관계가 불명해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럴 수 있을 때 이 원인과 결과가 아예 생뚱맞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연결이 있습니다. 그게 개연성이고 확률의 원리인데 확률이니까 뭐가 존재한다고요? 예외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사회문화 현상에 보면 법칙이 있죠. 경제에 여러 가지 수요법칙, 공급법칙, 법칙이 있어요. 경제 배우셨죠? 우리 수요법칙, 공급법칙이 있는데 그게 맨날 들어맞습니까? 아닙니다. 예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규칙 발견이 어려워요. 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회문화 현상은 당위법칙,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 또는 그러해서는 안 된다는 법칙이 있고 인간의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요게 첫 번째 파트입니다만 물론 기능론, 갈등론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79쪽에 이제 일단 중간에 더 알아보기 한번 볼까요? 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보편성과 특수성 존재하는 거 아주 설명드렸네요. 자, 자연현상은 보편성만 존재하는데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79쪽, 379쪽에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크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자, 또 설명드립니다. 자, 오늘 챕터 1에서는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강조해. 이것만 가져가면 무조건 한 문제는 먹고 들어간다. 아시겠죠? 앞으로 이거는 7번, 8번 더 나올 겁니다. 주제만 다르게 해서. 자,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이라 하면 일단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있다. 어렵지 않네요. 우리 거시경제, 미시경제 하잖아요. 크게 보는 겁니다. 사람과 나무가 있으면 사람이 된다. 숲과 나무가 있으면 뭐 보는 거예요? 숲을 보는 거죠. 크게. 이건 안으로 들어가서 작게 뭘 보는 거예요? 나무를 보는 겁니다. 요거 장단점을 비교해 볼 거예요. 그래서 거시적 관점에는 두 개 뭐가 있다?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는 거고요. 요 두 개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미시적 관점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게 있고, 자, 이게 이제 교육과정 바뀌면서 들어온 건데 단순합니다. 교환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미시적 관점, 거시적 관점 일단 구분하고 그 거시에서 기능론, 갈등론을 구분해 보면 됩니다. 자,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379쪽 맨 밑에 있네요. 자, 요거를 설명드릴 때 두 개가 서로 어때요? 딱 봐도 반대되는 것 같죠?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거시적 관점에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거시적 관점의 장점은 그대로 미시적 관점에 뭘로 가겠어요? 거꾸로니까 단점 가겠죠? 당연히 미시적 관점에 뭐가 있어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여기에 단점으로 갈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자, 거시적 관점은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할 때 사회 구조에 초점, 벌써 보세요. 사회 구조. 구조가 작아요. 엄청 큰 거예요. 개념 자체가.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체와 관련해서 보는 거고요. 관심 분야 볼까요? 제도, 사회 조직, 사회 계층. 됐다 큰 겁니다. 그거. 다 큰 거니까 거시적 관점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오른쪽에 미시적 관점 특징 볼까요? 미시적 관점은 작게 보는 거니까 인간과 인간이 상호 주관적으로 어떤 생활관계를 맺느냐. 면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맞대고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사회적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내가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1대1로 초점을 맞춘 걸 미시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관심 분야는 거시처럼 큰 건 관심이 없어요. 작은 거 뭡니까? 개인끼리 어떤 상호작용하느냐, 일상생활이 어땠느냐 뭐 이런 거 강조하는 거죠. 자, 약점과 이론 나왔네요. 약점이 이제 단점이 되겠죠. 그럼 장점은 안 나왔는데요. 찾으면 됩니다. 자, 거시적 관점의 양점은 개인의 자율성이나 능동적 측면을 너무 간과한다. 너무 무시한다 이거예요. 살다 보면 개인 때문에 사회가 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거시적 관점은 그런 걸 너무 어떻게 한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회문화가 여러분들 기출문제나 아니면 뭐 수능문제나 풀어보다 보면 말장난이 심해요. 말장난. 여기서 잠깐만 문제 푸는 팁 보면 사회문화 현상의 거시적 관점 쭉 설명해 놓고 경시한다, 무시한다는 얘기죠.
중시한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빨리빨리 풀어야 돼. 사회는 우리 보통 합격자들 보면 그 많이 보시죠. 그 카페나 이런 데 보면 숙이 나오잖아요. 사회 파트는 한 12분, 15분에 풀어야.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건 맞아요. 국어, 영어, 특히 영어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영어의 시간을 많이 주려면 사회를 15분, 14분. 제가 이제 문제풀이 진행할 때도 무조건 14분 안에 끊어 풀어라. 그 이후에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만 있고 이거 거시네? 바로 동그라미 쳐요. 아니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마지막에 한 글자 때문에 답지가 중시돼요. 답지가 완전히 바뀐다고. 여기 나와 있죠. 개인의 자율성이나 능동적 측면을 간과한대요. 그럼 이건 무시한다는 얘기니까 거시적 관점이 약점이죠. 그러면 미시적 관점의 약점은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또 무시합니다. 자, 살다 보면 여러분들 친구하고 약속해서 늦어갖고 약속 시간 늦어갖고 막 신호등 건너려고 하는데 빨간불이에요. 건너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건너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건너면 안 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근데 빨간불이라는 게 도로교통법이라는 사회구조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나 지금 친구하고 약속해서 늦어서 빨리 가고 싶은데 사회구조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미시적 관점은 그런 것들을 너무 어떻게 한다? 무시한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시에는 2개, 미시에는 요 상상론과 교환이론이 있는데 출제 포인트를 보면 요쪽보다는 요쪽이 훨씬 잘 나온다. 자, 어느 정도냐면 시험 볼 때 여러분들 자 문제가 쭉 나옵니다. 지문 나오고 답지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기능론 갈등론으로 찾는 문제는 심하게 문제 가리고 답지 가리고 많이 풀다 보면 다 필요 없어요. 문제 안 보고 지문 가리고도 풀 수 있어요. 왜? 기능 갈등 기능. 답 3번. 나중에 문제풀이 진행하다 보면 이런 거 나옵니다. 그 정도로 기능 갈등론은 구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챕터 1은 다 필요 없어요. 기능 갈등론만 잡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80쪽에 기능론 갈등론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가끔씩 설명드릴 때 첫 번째 설명이니까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기능론 갈등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시점, 현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 기능론은 현 시점을 어떻게 본다? 긍정적으로 봐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다 자기 맡은 역할이 있고 자기 맡은 역할대로 서로 도움 주면서 사는 거야. 자기 맡은 역할대로 하면 돼. 갈등론은 현 사회 자체를 부정적으로 봐요. 왜 갈등론은 부정적으로 봐요? 현 사회가 지배층이 피지배층 등에다가 빨대 꽂고 쪽쪽 빨아먹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회는 지금 잘못됐으니까 아예 사회 구조 자체를 어떻게 해야 돼? 갈등론은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고 제가 전제점하고 강조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능론의 기본 입장. 사회 구성 요소들은 이 구성 요소가 집단이건 무슨 학교, 무슨 군대, 회사 이런 여러 가지 사회 구성 요소들은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조화와 균형, 좋은 말들이죠.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고 구성원들은 사회 속에서 공유된 가치, 공유된 규범, 이거 하면 안 돼. 저건 해도 돼. 이런 공유된 가치와 규범을 폭넓게 합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합의. 기능론에서 합의는 모든 사람들이 합의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예요. 조심할 건 갈등론에서도 합의라는 말이 나와요. 갈등론에서 합의는 지배계층만 합의한 겁니다. 절대 모든 사람이 합의한 게 아니라 갈등론은 지배계층이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능론 보면 폭넓게 합의해서 사회 유지와 통합에 필요한 기능을 분담하며 수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 맡은 바 역할을 하면 됩니다. 전제점, 사회를 하나의 통합된 기능적 체계로 봐서 사회를 살아있는 유기체에 비유한다. 이게 이제 우리 많이 들어보셨던 사회 유기체설입니다. 우리 자연 생태계가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고 우리 몸도 모든 것들이 손톱 하나 빠져서 아프면 온 신경이 그쪽으로 쓰이잖아요. 그것처럼 사회도 모든 게 폭넓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사회 유기체설 나오면 무조건 기능론 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기본 입장 오른쪽에 갈등론 먼저 보고요. 자, 강점과 비판이 단점이겠죠. 조금 이따 볼게요. 자, 갈등론은 사회 각 집단들은 이해관계나 권력 쟁취를 둘러싸고 항상 긴장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집단이라고 해봤자 뒤에 계층 이론에서 4단원, 3단원, 4단원에서 다시 보겠습니다만 이 지배집단 이해관계를 하는 집단이라고 해봤자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 부르주아하고 프롤레타리아밖에 없어요. 그 지배집단이 피지배집단 등에다가 빨대 꽂고 쪽쪽 빨아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피지배집단은 항상 이 사회구조가 불만이고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갈등과 긴장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서 상호 합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게. 자, 전제점 볼까요? 사회를 갈등론이요. 사회적 희소자원을
보다 많이 획득하려는 지배 집단과 피지배 세력 간의 경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강점. 살다 보면, 기능론은 살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우리 사회 질서와 통합이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나 이거 할게, 너 이거 해. 서로 협의를 잘 하죠.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론은 소외, 착지, 불평등 등 기능론에서 소홀히 다루는 문제를 이해하는 데 쉽고요. 자, 비판점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조금 헷갈리게 나와버리면 비판점을 많이 물어보던데, 자, 기능론의 비판점은 딱 이겁니다. 보수적 관점이에요. 보수적이라는 것은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가 변하는 걸 좋아해,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왜? 자기가 권력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보수적이니까 기득권의 이익 대변하는 어떤 이론적 토대가 됩니다. 사회가 변하는 걸 안 좋아해요. 왜? 이 사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다 잘 이루고 있는데. 그거는 갈등의 입장에서 보면 잘 사는 사람들만의 얘기란 얘기죠. 자, 또 하나의 비판점은 사회가 살다 보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게 있어요. 너무 빨리 대표적으로 혁명 같은 거죠. 시민혁명, 이렇게 산업혁명처럼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기능론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갈등론의 비판, 살다 보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역시 장단점이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협동이나 관용, 화합의 중요성을 너무나 간과 무시합니다. 살다 보면 서로 협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갈등론은 이걸 너무나 무시하고 사회 구성 요소들이 서로 합리적으로 역할 분담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려워요. 자, 기능론, 갈등론 우리 교재는 이 정도입니다만 앞으로 주제를 바꿔서 7번, 8번 더 나올 겁니다. 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론, 갈등론의 포인트만 한번 예를 들어서 잡아볼게요. 자, 기본입니다. 아까 현재 사회를 기능론은 어떻게 본다고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잘못된 게 없어. 왜 잘못된 게 있어? 서로 다 합의해서 자기 맡은 바 역할을 하면 돼. 갈등론은 당연히 어떻게 봐요?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쉽게 찾아내죠. 자, 그러면 사회 문제, 살다 보면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회 문제가 안 생기는 시대는 유토피아 같은 시대예요. 현실에 없어요. 그런 사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사회 문제를 다른 말로 사회에 뭐가 자꾸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걸 잘 보세요. 갈등론은 이 사회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 사회가 잘못됐으니까 자꾸 어떻게 돼야 돼요? 뒤집어 엎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갈등이 생기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봐요? 아예 자꾸 이게 생겨야 돼. 이 사회가 잘못됐으니까 사회에서 자꾸 바뀌어야 된다라고 봐요. 제가 갈등론부터 봤죠? 그럼 기능론. 기능론에서는 사회 문제나 갈등이 생기는 걸 일단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 안 할까요? 합니다. 낫겠죠? 인정해요. 아까 설명드렸어요. 기능론자들도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사람이 모여 살기 시작하는 구석기, 신석기부터 한 번도 사회 문제나 갈등이 없이 평화로운 사회가 있었어요? 없어요. 그런 사회. 유토피아라는 사회란 말이에요. 현실에 없단 말이죠. 인정합니다. 사회 문제나 갈등이 생기는 거. 근데 포인트는 뭐예요? 이 인정은 하지만 이 사회 문제나 갈등을 어떻게 본다고요? 좋은 거 아니야.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포인트예요. 부정적으로 봐서 어떻게 된다고요? 누군가가 자기 맡은 바 역할이 있어요. 가족은 가족, 직장은 직장, 나름대로 맡은 바 역할인데 누군가가 자기 역할을 못한 거예요. 자기 역할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인트는 또 하나, 부정적인 면이 찾아냈으니까 뭘 제시하면 돼요? 해결책을 제시하면 됩니다. 해결책을 제시해서 원래대로, 원래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이 사회인데? 원래 사회로 돌아가면 돼요. 요거 우리 한번 기출에 나왔었던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항상성이라고 불러요. 우리 스프링 같은 거 쫙 눌러놨다가 놓으면 핑 원래대로 돌아가죠? 요겁니다. 누군가가 잘못한 게 있으면 찾아내서 너 이거 왜 잘못했니?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해결책 제시하면 되고, 이건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거 뒤에 이제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거, 계층 바라보는 거, 가족 문제니까 대표적으로 이혼 바라보는 이혼만 한번 볼까요? 기능론에서는 이혼이 왜 생겨요? 남자 역할, 여자 역할 원래 합의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가부장제가 아직까지는 심하기 때문에 남자는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기로 남자와 여자가 다 합의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었거든요. 주말에 남자가 소파에 대자로 앉아 있어요. 주말에 소파는 앉아 있는 데가 아닌데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앉아 있는데 옆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말풍선으로 만화로 땀 뻘뻘 청소기 돌리면서 여보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기능론에서는 남자가 도와주면 안 되죠. 내 역할은 했는데 여자 역할 하면 돼요. 갈등론은 뭐예요? 일단 여자 역할, 남자 역할 합의한 적이 없어요. 합의한 적이 없는데
우리 전통적인 유교 사회에서 가부장제 권위 때문에 남자가 여자에게 억압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가 도와달라고 하면 남자도 도와줄 수 있었다. 그런데 여자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남자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빠이빠이 하는 거죠. 법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갈등론에서 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의 구조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봐요. 자,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두 개 합치면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봐야겠죠.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 줄여서 상상론, 교환이론은 너무 쉽고요. 나오면 좀 튀어요. 왜? 교육과정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2년 전에 바뀌면서 수능에서도 2년 전부터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교환이론이 한 문제는 아니고 답안지로는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답지가 제가 딱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찝어드릴게요. 자, 상상론은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에서 거시는 기능 갈등론 크게 봤잖아요. 상상론은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주관적인 행위 동기와 목적을 가진 인간에 의해서 발생하니까 일상적인 현상들의 개인적 사회적 의미를 분석해야 된다. 개인이 이 타이밍에서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찾아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전제 조건은 객관적인 사회 조건보다 객관적인 사회 조건을 중시했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거시적 관점으로 가야 되겠죠. 상황 정의입니다. 상황 정의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두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어떻다고요? 대응하는 게 다릅니다. 왜? 사람의 성격, 가치관 다 다르니까요. 강점. 강점은 여러분들 미시적 관점의 강점하고 똑같거든요. 개인이 만들어내는 상호 주관적인 생활 세계를 이해하기 쉽고요. 면대면 얼굴 맞대고 상호작용하는데 이해하는 데 쉽습니다. 비판점. 완전히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미시적 관점이니까 미시적 관점의 단점하고 똑같습니다.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를 너무나 무시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사회 구조가 살다 보면 분명히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많이 미치거든요. 근데 미시적 관점이니까 무시합니다. 자, 교환이론. 교환이론은 우리 경제 배웠기 때문에 더 쉽습니다. 교환이론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모든 행위를 비용과 그에 따른 보상으로 봐요. 호혜적 관계라 그래서 내가 이 행위를 왜 한 거예요? 나한테 무조건 이득이 오니까. 단순합니다. 인간의 교환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라고 본다. 이걸 우리가 경제적 동물이라고 봐요. 교환이론의 포인트는 내가 이 행동을 왜 했다?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결혼 왜 한 거예요?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해서 살면 이게 나한테 장점이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으니까 한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이것저것 비용 쓰고 살고 있는데 나한테 별로 이득이 안 돼. 그럼 이혼하는 거예요. 교환이론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 나이가 몇 살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결혼을 했는데 7년 차입니다. 제가 지금 전라도에 살고 있어요. 광주에. 원래 제 지역은 고향은 충청도입니다. 근데 우리 와이프는 부산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치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지역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충청도 사람인데 전라도에 살고 와이프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충청도하고 경상도 사람이 만나서 전라도에 살아요. 애 둘을 강원도에서 날까 생각을 해봤어요. 완전히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 하는 건데 좋은 얘기죠. 제가 정치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지역 감정이거든요. 농담이었고요. 자, 어쨌거나 제가 그 와이프 얘기를 드린 이유는 교환이론. 제가 왜 와이프한테 접근해서 꼬시려고 한 거죠.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이제 계속 커피 사다 주고, 우리 와이프가 커피 엄청 좋아하거든요. 커피 매니아거든요. 하루에 저는 아주 그냥 케냐 커피, 케냐 대리점을 하나 살 뻔했어요. 하루에 한 3잔씩 사다 줬거든요. 커피 너무 좋아해요. 지금도 한 5잔, 6잔씩 먹는 것 같은데 커피를 계속 왜 사다 줬겠어요?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밤에 자꾸 수업 끝나고 가는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한번 뽀뽀라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려고 한 거죠.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그거 교환이론에 설명하면 딱입니다. 남자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강점입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인간의 모든 행동 설명하는 건 교환이론처럼 쉬운 게 없어요. 왜 행동해요? 나한테 이득되니까. 강점. 너 나한테 왜 했니? 뭔가 이득 바라는 게 있으니까 한 거예요. 자, 비판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대가 없이 행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봉사활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사랑. 저도 지금 아들들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우리 아들들을 잘 키워서 요놈이 첫째가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 와이프가 운동선수였거든요. 저도 운동을 워낙 좋아해서 애들이 좀 운동신경이 탁월해서 운동을 시켜볼까 생각 중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첫째가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갖고 돈 많이 벌면 나한테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지금 애를 키우는 건가요? 일정 부분 그런 거 조금 있어요. 뭔가 콩고물은 떨어져야죠.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잖아요. 교환 이론에 비교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비교해보세요. 설명이 안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무조건적이고 이유 없는 사랑인 거지, 그런 것들은 절대 봉사활동, 부모님의 사랑 이런 것들은 교환 이론에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기능론, 갈등론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상징적 상호작용과 교환 이루는 미시적 관점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주제인데 제가 아까 82쪽에 현대사회과학 연구경향이 잘 나온다 그랬는데 81쪽에 보면 일단 다양한 사회문화현상 탐구하는 사회과학이 나와 있네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글 읽을 수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밑에 보면 양괄호 3번에 다양한 사회과학, 우리 사회라는 과목에서 배우는 거죠. 정치, 법, 경제, 사회, 문화는 사회하고 문화 같이 배우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챕터 1의 마지막 주제, 최근 사회과학의 경향. 요거를 제목을 조금 옆에다가 하나 더 써놓을게요. 최근 사회과학의 경향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현대 사회과학의 또는 사회문화 현상의 뭐라고 부른다? 연구 경향입니다.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2개밖에 없어요. 이것도 딱 2개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2개. 제가 강조드리는 건 항상 거시적 관점은 쌤이 기능 갈등밖에 없다 그랬는데 거시적 관점 문제 나왔는데 거기다가 미시적 관점 집어넣으면 벌써 문제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사회과학의 연구 경향이라고 했으면 딱 2개밖에 없다고요. 뭐예요? 전문화, 세분화하고 밑에 뭐가 있어요? 간학문적 연구가 있어요. 자, 간학문적 연구를 다른 말로 옆에 쓰세요. 총체적 연구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전체적 연구라고 부르고요. 자, 2개밖에 없어요. 자, 그럼 시험에는 요게 훨씬 잘 나옵니다. 요즘 연구 추세이기 때문에요. 요거는 전문화, 세분화 쉽네요. 현대 사회과학 있으면 나와 있듯이 사회과학을 여러 개로 찢어 놓는 거예요. 사례만 보세요. 사회학이라는 학문 있잖아요. 사회학을 농촌사회학, 도시사회학, 여성사회학, 범죄사회학, 교육사 막 갈기갈기 찢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현대에는 요런 물론 전문화, 세분화 경향도 있습니다만 현대에는 이 연구 경향이 잘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현대는 굉장히 서로 연결돼 있어서 복잡하기 때문에. 밑에 그러면 간학문적 총체적 용어 사이간자를 써서 학문과 학문 사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사회문화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문을 총체적으로 연구할 필요 있다. 예를 한 2가지 정도 들어볼게요. 밑에 뭐 여성 문제, 환경 문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총선이나 대선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하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학문이 뭐죠? 정치. 그럼 선거가 정치에만 영향 미치고 땡인가요? 아니요. 그 지역 한 번 선거 치르면 선거운동 기간 앞뒤로 해서 경제가 들썩들썩하니까 경제 당연히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 사범들 뭐 선거할 때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영향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연구를 볼 때는 그 특정 학문만 보지 말고 융합된 다른 것들도 같이 보라는 거죠. 하나만. 자, 예를 들어 현대 사회과학의 연구 경향에서 요즘 이주 노동자들 마지막 6단원에 가면 우리 사회적 소수자 할 때 할 겁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열심히 돈 벌고 우리나라의 경제에 도움 주고 이래서 서로 윈윈하면 좋은데 얘네들도 사람인지라 들어와서 자꾸 사고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연구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일단 딱 얘들이 왜 들어왔어? 돈 벌려고. 경제적으로 영향 미치겠죠. 그럼 얘들이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하고 트러블이 생기지? 문화적으로 어떠니까? 다르니까. 그럼 서로 문화를 이해해주는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이 있어야 되고 얘들 사고치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돼? 우리나라 애들이 아닌데 우리나라 법으로 강제로 할 수는 없거든요. 국제법에 따라서 법학적으로 어떻게 연구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정치에도 영향 당연히 미치고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사회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지리적으로도 영향이 있어요. 왜요? 이주 노동자가 여러분들 가장 많은 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경기도고 그중에서도 안산입니다. 안산에 가면 반월산업단지, 시화산업단지라고 큰 산업단지가 2개 있어서요. 거기는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굉장히 높고 외국인 노동자의 어떤 범죄율도 굉장히 높아요. 안산 그 세월호 사건 터졌던 단원고 있던 데 있죠? 거기에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그 지역이 왜 사고가 많이 터지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포인트는 이주 노동자 문제건 뭐건 현대 사회과학은 하나의 학문만으로는 연구할 수가 없어요. 왜? 학문들이 서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밑에 얘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챕터 1이네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죽 중요하면 제가 손모가지 발모가지를 걸겠습니까?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오면 어떡하죠? 다 자르러 오는 거 아니야? 수능에서 무조건 나와요. 말 바꿔야겠다, 이것도. 수능에서 무조건 나오는데 공무원 사회는 사회문화가 많이 나오면 여성 문제잖아. 여성 문제니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99.9% 나와요. 사회문화 현상에 뭐가 있다? 예외가 있어요. 예외니까 제 손모가지를 좀 봐줍시다. 3개 정리해보면
78쪽에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79쪽에 사회문화현상의 관점, 거시의 기능 갈등, 미시의 상상론과 교환이론, 그 다음에 현대사회과학의 연구 경향에서 2개인데 요건 나중에 또 연결돼서 볼 겁니다. 요렇게가 챕터 1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2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복습 다 필요 없습니다. 복습을 그날 배운 건 그날 복습하는 게 장땡입니다. 꼭 복습하시고 사회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챕터 2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시고 강의를 듣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